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고이윤입니다. 6월,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픈 달입니다. 같은 핏줄을 나는 동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눈 일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문학이라는 강력한 치유제가 있죠.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전쟁이라는 상처를 내밀한 글로 치유했던 고 박완서 작가의 작품 세계 만나봅니다. 저는 잠시 후 박완서 작가의 딸이자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호원숙 작가, 그리고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냥 그저 생각지 않게 갑자기 밀려들었기 때문에 여기 전장터 되니까 도망가라고 나가라고 그래. 집을 비우라고 그래. 그래서 나오는 게는 무슨 길에 사람 죽은 게 있고 만세 소리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인생에서 최고의 지옥 같은 거를 경험했겠죠. 어머니가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을 많이 들었어요. 네. 한마디로 아픔이다.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6.25 전쟁의 아픔을 치유해준 박완서 작가님의 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고 박완서 작가님의 따님이시자 수필가로 이름이 알려지신 호원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이 박완서 작가님께 특히나 6월은 특별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평소 6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저희 어머니께는 6월이 굉장히 힘든 달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그런 젊음의 그런 시작의 달이었는데 동시에 또 그 6.25가 나서 학교를 몇 주 못 다니고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 동안 이렇게 아프신 것 같아요. 6월이면은. 그래서 특히나 돌아가시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6월에는. 이 호원숙 작가께 6월은 또 어떤 의미인지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에게는 그냥 더위가 시작될 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구나. 저는 전쟁을 직접 겪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머니의 문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아픔이 이렇게 대리로 느껴진다 그러나요? 그런 달입니다. 두 분 모두에게 6월은 좀 힘든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들 대부분이 전쟁의 그 아픔을 그려낸 작품들로 유명히 한데 그만큼 그 전쟁의 상처가 강렬했다는 의미겠죠. 저희 어머니가 그 6.25에 대한 것을 첫 그 데뷔 작품서부터 남옥서부터 마지막 장편 그 남자네 집까지 꾸준히 그걸 다루셨어요. 네. 근데 꼭 전쟁 얘기만 한 건 아닌데 꾸준히 그것을 이렇게 천착했다 그러나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기억 그것은 저희 어머니의 그 작품 세계를 총괄하는 그런 하나의 큰 코드가 되는 거죠. 이
이 전쟁을 똑같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아기였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쟁을 어느 시기에 내가 겪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특히 이 박완서 작가께서는 정말 감수성 예민하고 대학 막 입학하자마자 2달인가 있다 이 유교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 정말 꽃다운 나이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학업도 중단해야 했고, 이 바로 그러한 시기에 전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그 이후에 문학 세계에 영향을 크게 지대하게 유교가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가장 찬란한 시기였는데 그런 어떤 그 시기를 갖다가 그냥 중특이 탁 잘려진 것 같은 그런 체험이었다고 늘. 오히려 그 가장 감수성 예민할 때였기 때문에 네. 그것이 평생의 문학으로 네. 계속 뭔가 이 해석이 돼야지만 되는 주제가 네,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박완서 작가님이 이 전쟁을 겪을 나이대에 호은숙 작가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셨나요? 저는 그때 그 나이 때에 대학교 저도 1학년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제가 72년도에 그 대학 입학을 했는데, 그때 72년도에 입학한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긴급조치, 뭐 데모, 그래갖고 항상 수업을 조금 하다가 또 학교가 휴교가 되고, 그래서 4년 내내 저희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또 그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편한 건 아니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 6.25만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가령 뭐 그 남옥 같은 아주 초기작에서부터 그 그만둔 싱하라든지 쭉 그 여러 작품들 속에 박완서 작가님의 그 6.25에 대한 기억이나 그 전쟁에 대한 그 모습들이 형상화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똑같은 6.25지만 박완서 작가님이 그것을 쓴 시기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 쓴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6.25를 바라보는 관점도 계속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그 변화는 어떤 양상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작품을 보면서 어머니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작품을 썼을까, 이런 건 자꾸 제가 봅니다. 그런데 남옥을 쓰셨을 때는 그 6.25를 겪은 그 한 화가의 그런 자화상을 그리셨지만은, 그렇게 그 6.25 전쟁에 아주 극심한 얘기는 없어요. 도리어 굉장히 픽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옥은.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든가, 또 그 이전에 쓰신 엄마의 말뚝이라든가 해서 아주 그냥 자세한 그런, 정말 전쟁의 그 거기에서의 나는 그 냄새까지도 맡아질 것 같은 그런 아주 리얼한 그런 것들을 쓰시거든요. 그런 것이 그 당시 어머니가 쓰실 당시에 그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관념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일단은 워낙 큰 상처니까 잊고 싶으셨던 것도 있을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객관적 거리감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글을 쓸 당시에 어머니께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좌우익의 갈등이라든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는 어느 편에도 쓰지 않으셨다. 어느 쪽에도 쓰지 않으셨고, 단지 내 삶의 그냥 사는 생존의 편에 쓰셨다는 거.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좌우익의 그 하나하나의 당한 거, 이쪽에서 당하고 저쪽에서 당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걸 표현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결국은 뭐
그 이념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은 네네. 인간을 위한 것 아니냐, 네, 그렇죠. 예, 인간의 네. 편이어야 하지 않느냐, 네네네. 바로 그것을 평생의 문학을 통해서 네네.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도 이 전쟁의 참혹함, 또 이런 생생한 전쟁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그 만톤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마지막 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낭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참 이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작품 중에서요. 네. 책을 읽겠습니다. 지대가 높아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혁명가들을 해방시키고 숙부를 사형시킨 형무소도 곧장 바라다 보였다. 천지에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다. 마치 차고 푸른 비수가 등골을 살짝 긋는 것처럼 소름이 확 끼쳤다. 그건 천지에 사람 없음에 대한 공포감이었고 세상에 나서 처음 느껴보는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다. 독립문까지 환히 이르는 한 길에도 골목길에도 집집마다에도 아무도 없었다. 연기가 오르는 집이 어쩌면 한 집도 없단 말인가. 이 큰 도시에 우리만 살아남아 있다. 이 거대한 공허를 보는 것도 나 혼자뿐이고 앞으로 닥칠 미지의 사태를 보는 것도 우리뿐이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차라리 우리도 감쪽같이 소멸할 방법이 있다면 그러고 싶었다. 그때 문득 막다른 골목까지 쫓긴 도망자가 휙 돌아서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왔다. 나만 보았다는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다. 우리만 여기 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약한 우연이 엎치고 덮쳤던가.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허뿐이랴. 벌레의 시간도 증언해야지. 그래야 난 벌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건 앞으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 예감이 공포를 몰아냈다. 네, 마지막 대목. 그건 앞으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 예감이 공포를 몰아냈다. 이 대목이 바로 작가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전쟁의 참상을 후대에 증언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등단은 굉장히 늦게 하셨죠. 네. 40에. 네. 근데 이제 네. 굉장히 늦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5 형제를 어머니가 낳아서 기르면서 저는 이제 제가 맞이니까 동생이 날 때도 다 보고 그랬거든요. 뭐 어머니는 그냥 저희의 엄마였지. 처음부터 작가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는 네. 아예 작가로서의 그런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희들 키우고 하셨지만 물론 책을 굉장히 많이 보셨고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냥 저희들한테 늘 그 어떤 문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다른 엄마들하고는 다르다. 글을 쓰시기 전에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 등단 이야기야 뭐 워낙 문단에서도 유명하고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이고요. 이 박완서 작가님과 이 6.25에 관한 오늘 또 현충일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가령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본격적으로 네.
가장 또 상세하게 네. 6.25가 묘사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의 그 가장 첫 문장을 제가 잠깐 네. 적어왔는데요.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소설 네. 자체가. 안방에선 올케가 오빠 다리에 총구멍에 심을 갈아 끼우고 있었다. 종아리는 바싹 말랐는데 총구멍은 생생하고도 깊었다. 이런 이제 문장으로 네.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또 이 작품을 이렇게 상당히 후일에 이게 전쟁이 끝나고 한참 네. 이후에 이제 쓰여진 작품인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교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이 어머니께서 따로 그 어떤 생각하신 계기, 특별한 계기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어떤 시기셨습니까? 이 네. 작품을 쓰기 전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것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네. 후편이에요. 후편. 예. 후편인데, 어머니께서, 거기서 다 못다한 이야기, 시간적으로 다 못다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전쟁이 끝나서 그 결혼을 할 때까지의 네. 이야기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 생생하고도 깊었다는 게 그것이 그 어머니의 그 어떤 상처를, 그 6.25의 그 상처를 갖다가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그냥 그 전쟁을 겪은 그 한 가족,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그 이야기, 그 피난도 그 북으로 끌려갔다가도 다시 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 과정들을 갖다가 그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너무 상세하게 그리고 있죠. 네, 독자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독자 질문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머니가 가장 그리우실 때는 언제이신가요? 호원숙 작가님께서는 어머니 박원서 작가님의 글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하네요. 작가님께서 어머니께 받은 가장 큰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시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질문 중에 어머니가 언제 그리운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지만은 저는 어머니가 그리운 거는 그야말로 육친으로서의 엄마가 그립죠. 그냥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네. 아니면은 꽃이 피었을 때, 엄마 이거 오늘 치자꽃 피었어. 오늘 모란이 피었어.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 호원숙 작가께 어머니 박완서 작가의 글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완서 작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전집이 기획이 이제 되고 있었고, 그래서 직접 손도 보고 계셨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호원숙 작가께서 이어서 이 작품들을 이제 손보고 그렇게 해서 전집이 나오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의 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어머니는 이제 저의 육친의 엄마인 동시에, 그냥 어머니가 문학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문학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큰, 산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작품을 보면서 정말로 교과서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 작품은 문학의 교과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작품에 대해서 묻는 사람한테 그냥 한 권이라도 읽어라. 어린 학생들한테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네.
홍원숙 작가께서도 그 문학 전공하셨고 이제 작가이시고 네, 또 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작가로서의 꿈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어머니가 대가시란 말이에요. 네. 그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 엄청난 부담일 거 아닙니까? 누구의 네. 딸인데 네. 뭐 어마어마한 글을 항상 써야 되는데 주변의 시선이. 등단도 하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글을 쓰겠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없었다고는 못하는데요. 저는 어느 순간 저도 사고의 그 전환이 왔어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다. 그래서 어머니의 작품을 물론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나는 또 어머니의 세계와는 다른 나의 세계가 있다. 그것이 어머니의 그 세계와 전혀 무슨 어떤 그 물리적인 크기로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 그런 전환이 오면서 제가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언제쯤 몇 살 때쯤 그런 아주 깨달음을 이제 아주 뭐 한 50쯤 돼서 그랬습니다. 그럼 50 될 때까지는 뭐 50대는 부담이 있었죠. 부담이 있었지만 어머니 자체로서 저는 자랑스러웠고 제가 어머니의 작품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 그걸 뭐라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그 전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그게 199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꽤 됐죠.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나?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님의 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께 받은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유산 무엇일까요? 물론 어머니가 주신 그런 문학의 유산이 그거는 저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받은 거죠. 모두에게 주신 거고요. 저는 그런 어떤 심성 같은 거, 어떠한 때라도 항상 이렇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네, 그리고 당당한 거,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어느 누구 앞에서도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굽잡히지 않고 아무리 낮은 사람 앞에서도 오만하지 않은 그런 심성, 그게 저는 가장 제가 어머니에 받은 그런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완서 작가님 작품들을 쭉 보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쓰시려면 작가로서도 참 내면적인 고통들을 많이 이게 극복해 나가셔야겠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심리적으로 같이 힘들지는 않으셨느냐, 이제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독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박완서 작가께서 그 생전에 작품을 써 나가시거나 뭐 또 혹시 또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른 부분이 있으셨는지, 또 그런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는 또 홍원숙 작가의 어떤 또 그 당시의 생각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뭐 지금 이제 고통이라고 하니까 제일 제가 떠오르는 게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3, 4개월 전에 이렇게 담낭암이라는 그런 이렇게 판정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의연하셨어요. 뭐 나만 암이 걸리는 게 아닌데 하는 그래서 그때 참 저희 어머니를 또 다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수술과 뭐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굉장히 밝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굉장히 경이롭게 바라보시고, 저분들은 막 멀리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이렇게 멀리서 와서도 치료를 받는데도 저렇게 명랑하고 굉장히 아주 힘이 있어 보인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저는 참 좋았어요. 지난 2012년에 지금 이 장편 그 문학 전집이 출간이 이제 완간이 된 거고, 작년에 단편 문학 전집도 이제 완간이 됐습니다. 네. 그 지금 이 전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직접 또 그 기획에 참여를 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지금 해설도 좀 많이 달라져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전집으로 묶이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부분이 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책 전집 출간의 뒷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장편 전집을 내면서 제가 기획에 참여했고요. 내일 어머니께서 책을 처음 낼 당시에 그 서문, 쓰실 당시에 서문,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이렇게 좀 나오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개정판이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도 그 서문이 어떻게 변화했나 하는 거를 다 실었고요. 해설도, 그 신진 평론가들이 각 새로 써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로 그 전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해설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선한 그런 바람을 다시 넣었다고 할까요? 네. 옛 작품을 정리하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그 작품들이 재조명되고 또 많은 그 학자들이나 그 독자들이 새로운 그런 그 판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원수 작가님의 글을 기다리는 네. 팬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네. 앞으로의 작가 활동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제가 어머니에 관한 글을 많이 써왔고 또 그런 글을 쓰면서 또 저 자신의 글을 쓰고 있고 또 이제 곧 이제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호은숙 작가님의 계획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박완서 작가님은 이 작품을 통해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호은숙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구석구석 다양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도서관 시간입니다. 저는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오늘은 동작구 솔밭로에 있는 사당 솔밭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2013년 9월에 개관한 새내기 도서관인 사당 솔밭 도서관은 교통편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문화교실, 그리고 서울쉼터, 하늘정원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영어 그림책 속 동화친구 수업이 한창인 교실이네요. Here is my brother. 이 수업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영어 동화책으로 스토리텔링, 노래, 챈트, 역할극, TPR 같은 교수법을 이용해서 총체적으로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많이 하네요. 아이들은 직접 주인공 흉내를 내보며 책을 눈이 아닌 온몸으로 읽습니다. 영어랑 친해지게 하고 싶어서 이제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왔고요. 또 뭐 이런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활동적으로 많이 막 몸을 움직여서 하고 해서 영어랑 친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애기들도 좋아해가지고 계속 오고 있어요. 공부로만 느껴지던 영어가 놀이를 통해 하나의 생활이 됩니다. 영어와 책 읽기 모두 흥미를 갖게 하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지역 주민과 사서 그리고 도서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가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에게는 독서 문화 공간이 되고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야 될 거고요. 사서는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건축이라는 공간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서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이 생겨난 배경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그 건축물이 담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 문은 작가의 건축 사무실도 책에 소개되어 있네요. 개관한 지 1년 만에 동작구 중심도서관으로 성장한 사당 솔밭 도서관. 책과 가까운 삶을 선물해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천개의 바람이 되어인데요. 시인이자 사진작가로 유명한 신현림 씨가 상처받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펴낸 시 산문집입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제목의 시는 1995년 북아일랜드에서 숨진 영국 병사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BBC에 출연해 이 시를 낭독했고 이후 2002년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일주기 추도식에서 다시 한번 읽히며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신현림 시인은 이 책에서 우선 추모시 천개의 바람이 되어의 유래와 의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 한 줄 한 줄에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곁들여 마치 시를 영상처럼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슬픔과 애도 및 치유에 관한 국내외 유명시들과 명문장들, 그리고 저자 자신이 쓴 슬픔 치유시들과 시인이 지인들과 문답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글들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나의 기도는 무력하고 허망하더라도 세상과 삶을,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연이고 사랑이라 1분 1초가 비단결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매번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헤어지고 사라진 이들에 대한 상실감과 아픔은 사랑한 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 힘든 시절에 나는 나만의 기도를 하였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충격과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신현림 시인 또한 울음을 깨물듯 절절한 글들을 비감하게 펼쳐놓고 있는데요. 이 슬픔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신현림 시인은 이 책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작은 것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렬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성장 일변도의 기세에 밀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홀히 해온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은 바로 천개의 바람이 되어입니다. 독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 북소리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전국기업 독서동아리연합회가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독서동아리 발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독서동아리 운영 사례를 통해 개인과 동료와의 발전, 책을 통한 소통, 책을 매개로 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체험들도 소개됐습니다. 연합회는 향후 회원들의 글쓰기 교육, 사회공헌, 연합 행사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2014 박경리 문학공원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으로 작가 박경리의 삶과 사상, 문학, 그리고 박경리 문학공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UCC를 제작해서 공모하면 됩니다.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이고 수상은 8월 초입니다. 중고등학생이라면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청소년 독후감 대회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서는 생명나눔, 생각나눔, 청소년 독후감 대회를 개최합니다. 제시된 권장 도서 또는 나눔과 관련된 주제의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보내면 됩니다.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북소리 이보점호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아픔은 개인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지만 박안서 작가는 인생의 시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숙한 이해,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